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요 정치 현안 박균택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차례로 만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현황과 대안,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 분석해봅니다. 2월 4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어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한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 2,000건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 뭔가요? 예, 항소심 주요 쟁점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이 관계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였는데요. 네. 에피스는 자회사일 때 회계장부상 가치가 3천억 원이었는데 이 관계기업이 되면서 갑자기 시장 가격이 이 4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에피스 지분 가치를 키워서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의도를 갖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는데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이 삼성물산과 그 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네. 이 회장 측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예정했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어제 오전 11시 57분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헌법소원은 선고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도 공지했는데요. 당초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어제 오후 2시로 선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2시간 앞두고 선고 취소 및 무기한 연기를 알린 겁니다. 선고 미룬 이유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오후에 국회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 주장에 대한 국회 측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건을 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이 같은 취지로 심판 각하 요청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측 입장을 다시 내라는 거죠. 심속 재판을 밀어붙이던 헌재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네. 그동안 이 졸속 심리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도 이날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예, 검찰 공소장에는 이 군경을 통한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과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이렇게 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들어 있었습니다. 네. 검찰 공소장에 담긴 계엄 당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 등 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모인 상황에서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를 말렸는데 이때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두 모이기 전에 소수의 국무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무회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하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도 공소장에 썼는데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좀 상반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어요. 예, 지금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30분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는데요. 계엄 선포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한 참석자가 너무 대가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장관과는 다른데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볼 수 있었겠느냐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도부에 원팀을 당부했는데요. 권영세 위원장은 이 당이 분열돼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잘 가달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대통령이 부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접견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할 수 있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당 조직 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내외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집권당 지도부가 내란 수개범을 접견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특정 직군의 인력에 한정한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러니까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도입 필요성을 좀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산업의 연구개발 영역에서 고소득 전문가의 한정에 그들이 동의한다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R&D 직군 그것도 연봉 10만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넘게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좀 다소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좀 바꾸면 반도체 특별법 탄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주 52시간 관련 조항을 놓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 중인데요. 네. 이 대표의 이런 의지와 달리 실제 이 조항의 입법까지는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토론회에 나온 노동계 참석자들은 R&D 외 다른 직원, 또 다른 산업 분야로도 이게 지금 뻗어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노동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반발이 거센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관련 법안의 그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 북동부,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임남면이 영하 21.9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를 밑돌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와 여주도 영하 14.4도, 서울도 현재 영하 1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이 영하 6도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에 어제부터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호남에는 5에서 최대 15cm 이상, 제주도는 5cm 안팎, 충청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최대 40, 호남에 최대 30, 충남 서해안에도 최대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언양휴게소 부근 3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요. 서천 공주간고속도로 공주 쪽으로 부여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가 금천까지 이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옥포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국회 그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 날 네.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네.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 이제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에게는 그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최상목 권한 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해서 의결했던 그 사항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시를 하고 있을 때 그 국회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제기해도 그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요. 국회의원들의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저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오해 없이 편견 없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재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순위도 좀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할 그 주체부터 분명히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행정의 집행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행자가 총리냐 부총리냐 이것은 어차피 그 어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인용했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를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뭐 강간범, 살인범 뭐 이런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해야만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나 처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내 마음대로 뭐 1년도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만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과 같은 의미인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걸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방해 의도로 보인다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을 하니까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주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한다 부분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또 규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헌재 공보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는 좀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네.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최종적인 해석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네. 그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고 유연한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최권한대행을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응책은 뭘까? 결국은 국회가 탄핵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임명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타당치가 않은 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물론 이제 것처럼 인용될 예,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부총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부총리는 임명하면 안 되고 총리는 마치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냐 최상목 부총리냐 둘 다 임명직이긴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 그건 아마 그 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졸속 심리의 첫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헌재의 신뢰에는 좀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이제 졸속 그 어떤 심리라는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본인들이 변론적에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지금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언대에 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자기 소신대로 결국은 다 진술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홍장원 그분은 처음부터 전 그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죠. 예, 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네. 여기는 대통령의 그 불법 체포 지시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진우 그 사령관 네. 여기는 수방사령관인데 여기는 네. 처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관여 정도가 제법 있는 사람인데 네. 충암파라는 그 특성이 있어서 네. 과연 어떤 진술을 할까 이게 이제 좀 많이 그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영 그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관여 정도가 조금 더 낮은 편 아닙니까? 네. 핵심이긴 했지만 관련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인영 얘기는 그래도 좀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거라고 그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면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그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실 개그 콘서트 수준의 네. 그런 코미디 기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든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그 뭐라 할까요? 참 후한무치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신문에 나서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6차 변론기일 이제 6일이죠. 거기에도 이제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증언에 나서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관심을 끕니다. 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이 발언 때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말을 좀 혼용해서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진술하는 취지를 보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직접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술을 요원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면 그 당연히 뭐 가담했던 그 현역 군인들을 특수 요원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지시하면 되지 그 뭐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할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지시만 하달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이제 하루 종일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집중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좀 의지를 갖고 좀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 이렇게 네.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대통령의 그 공석이라는 이 상황이 헌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권자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을 하든 빨리 결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13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이달 중 뭐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임명됐을 때 네.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뭐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그 판결문 이제 뭐 결정문 평일 작성 기간 뭐 이런 거, 기간이 있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 신청 규모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30명을 신청을 했고 네. 뭐 추가로 지금 4명인가 아마 받아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또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그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경제수석 박춘섭입니까? 네.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인 신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가 그 예산 이걸 정부 예산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거기를 신청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을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청도 받아줘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뭐 문영배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고 있고 이미선, 정계산 재판관은 가족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8분 중에 2분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고 나머지는 지금 윤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주심 재판관께서는 지나친 보수다. 또 그 처형이 인사보호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분 중에 아마 7분이 윤석열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문제를 안 삼지 않습니까? 조금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체제가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수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가면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3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억지다. 저는 헌법재판 체제를 좀 부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마 워낙 여론 같은 것들이 뭐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그 정권 차원의 공격들, 여당 의원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20년, 30년 싸워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헌재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금 반복적인 증인들이고 쟁점이 같아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뭐 저걸 뭐 4명이나 또 받아줬던 거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아마 저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들어주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네.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변론을 제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절차적으로 뭐 조금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름의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속하게 하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는 그런 그 절충적인 노력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대통령의 그 공석 상태 이것은 빨리 해소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에는 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담았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소장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측근 참모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장관들, 네. 사령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 증거들이고 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꼈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그 객관적으로 최소한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는 그것을 서울에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직이었던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그것은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도 주요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은 뭐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추석 때 민심을 들어봐도 이번 그 구정 때 네. 뭐 시장을 돌면서 뭐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아예 뭐 장사 자체가 더 안 된다는 이런 뭐 고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말 그 뭐 고사야 직전인 그런 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그 뭐 생각하는 자세가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뭐 여당 네. 의원님들이 발휘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다.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제가 저 네네네. PPT 한번 좀 준비한 거 네네.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네네. 해왔는데 네. 내용을 거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이 줄였던 내용들은 뭐 대왕고래 뭐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 마음치료 뭐 관련된 그런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4조나 되는 예비비를 평소 사용량에 맞춰서 2조 정도 줄였던 거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었고 정부 차원에서 그 감액을 했던 이 내용들이 다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살리고 대통령의 ABB를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민주당에서 어느 당원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선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안찬수입니다. 올해가 강복 80년입니다. 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져가는, 그럼으로써 주권자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강복 10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데 그 인공지능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오랜 역사가 온축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명, 세계 문화를 이끌 만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만나 창조해내는 그 힘을 가져야만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와 경기 북동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양양 설악산이 영하 22.4도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충북 제천이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11.4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체감온도 영하 20도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어제부터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호남에는 최대 15cm 이상, 제주도는 5cm 안팎, 충청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는데요. 오늘도 대설특보가 발효된 호남과 제주도, 일부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 호남에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자 그 결정했던 시점의 판단과 어제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는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제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판단이 불충분했다. 불충분했다. 그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루는 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무시해 버렸잖아요. 네. 기각을 했는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변론기를 재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실 심리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른다는 인상 또 절차적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겠군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요. 어제 그게 발표해 가지고는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 거다 하는 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절차적 하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이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주미 대사도 지냈고 네. 그 통상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를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도 8인 체제로 했었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건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의 발상이었다.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정 이전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시죠? 전 총리가 아니죠. 총리인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네. 예,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걸 네.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을 했죠. 헌재에서.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헌재가 뭐 결정 언제 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제 이제 안 했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마은혁 후보자 이 문제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 어제 발표하기로 한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제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뭐 발표를 하면서 네네. 그 얘기도. 뭐 따라야 한다. 그럼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 그러니까 선고에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따라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네. 위헌 위법이다. 예예. 그게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이 헌법재판소가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서 비상계엄이 뭐 그게 위헌 위법한 것인지 네네. 그거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개인 의견 얘기하려고 국회에 출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보통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딱 네. 국정감사 때만 네. 워낙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질문은 받지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법무부 장관은 늘 국회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 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죄송하오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그게 그 정해진 문구예요. 네. 근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막 그 의견을 얘기하고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좀 주제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부총장님처럼 위헌 위법 그 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위헌이라는 얘기냐 나중에 위헌 결정을 뭐 사전에 얘기한 것이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데 자,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인용이 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 이 네. 부분은 좀 유연한 건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아, 요거는 위헌이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 요거는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네. 그 결정은 낼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그 네. 개선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국회의 몫이에요. 네. 그럼 뭐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로 보내면 네. 국회가 그거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국회가 그거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몇 월 며칠까지 요게 헌법 불합치 조항 요거를 개선을 해라. 안 지킨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회가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꾸만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직선거법 그 270조인가요? 그건 아예 제목 자체가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아예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633이라는 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법 재판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그런 판사를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633원 측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술적으로요.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알겠는데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그 이제까지 그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그 여야 합의가 되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아서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때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임명을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네. 시기는 그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렇군요. 민주당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 그러면 탄핵 카드 꺼내들 걸로 보세요?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다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이 자폭할 마음이 있으면은 자폭할 용기가 있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는 거고 네. 뭐 그럴 용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 뭐 가족관계 이런 걸 들어서 이제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국민의힘의 뭐 그 지연작전으로 읽혀지는데 네. 그것도 뭐 좀 너무 과하면 또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뭐 몇몇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가 당신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향대로 쉽게 막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일종의 저는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이번 주 그 탄핵 심판 변론 부총장님도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네.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네. 세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네. 이번 한 주가 네.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비상계엄으로 별이 한 20개 정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그 평생 부어온 군인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년 그리고 자기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 그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김영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은 그 법적으로는 자식 어떻게 되나요? 더 불리해지면 불리해지지 유리해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그럼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게 팩트면은 본인들도 법적으로 깨끗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측 주장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목요일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비화폰으로 이걸 다 통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실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물적 증거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고 네. 그리고 그때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 뭐 그래갖고 네네네.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그 요원이 그게 거짓말이다. 를 입증할 수 있는 뭐 녹취 파일이 한 80개 정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예. 군 사령관 여러 명 또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췄나요? 왜 이게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직접 신문에 만약에 나선다면 이 지휘관들하고 그래도 이 지휘관들이 자신의 증언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이제 직접 신문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다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어제 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거기 충안파 네. 아닙니까? 그 계엄에 대해서 이 군이 과연 따를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회의적인 반응을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본인 얘기의 신빙성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고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칸막이 네. 해달라든가 대통령을 좀 나가게 해달라든가 네. 이런 요구. 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글쎄요. 지난번 뭐 김영현 전 장관 케이스 보면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은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뭐 가림막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오늘하고 이제 목요일은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내임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면회가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의 투톱인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회 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네. 이건 뭐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고 당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다. 네. 그 내가 그 면회 신청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당 지도부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갔다 와서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그동안에 이제 지도부가 조금 뭐 당 차원은 아니다.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이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탄핵이나 뭐 계엄과 관련해 갖고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망가졌던 지지율은 또 회복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의지를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과 언제 뭐 헤어질 것인가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면회 가기 직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 부안회동하지 마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시동을 걸었죠. 전당 차원에서 네. 조기 대선 그게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운동 경기도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계속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도 안 되고, 근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 메시지를 발신하고 뭐 하면은 네.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대로 따라가자니 또 좀 그렇고.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겠군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마음은 네. 좀 우리를 놔주시지. 그렇습니까? 우리를 좀 놔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 메시지에서 2030 청년을 비롯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 청년층을 좀 지목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근데 뭐 전통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 그 지지층, 네. 그러니까 이 우파내에서도 굉장히 좀 한쪽 그 강성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연령층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0들이 좀 네. 거기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는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2030이 중요한 것이죠. 예.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가 민주당을 갈 표의 아주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뭐 이준석 의원도 보수 정치인이고, 또 청년층의 지지. 예,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또 정치를 네. 하고 잔뼈가 굵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몇 % 정도의 뭐 표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간다면 이제 보수 쪽 표를 갖고 가겠죠.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네.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준석 의원이 이 당을 뛰쳐나가서 뭐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나중에 다시 뭐 복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크게 보면 대선에서 좀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작은 분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또 본인의 뭐 장래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조용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요. 이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점이 정해진 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네. 뭐 다시 뭐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네. 분명한데 네. 뭐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없고, 근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도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냈어요. 네. 이 비명계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비명계가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원래는 뭐 이재명 대표 2심 그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된 이유는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네. 민주당 뭐 엄청난 호재였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막 그 하는 그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명계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심점은 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움직이고 계신데 딱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에게 더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이 기본사회 철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뭐 실용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선되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약간 그런 뭐 진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그 본인 그 특전사 군대 갔다 왔다 이 사진을 엄청나게 네. 그 홍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거랑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코스프레 하는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례로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약간 이럴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노동계에 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뭐 AI도 이제 결국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또 그렇죠. 자기 지지층인데. 그러니까 그 틈에 껴 있는 거죠. 중도 공략을 하려니 민노총 등등 전통적인 좌파 진영이 자신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 구매만 맞춰주면은 중도 확장은 안 되고 뭐 좀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적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중미 파나마를 찾았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국무장관이 첫 번째로 가는 곳이면 당연히 굉장히 메시지가 있겠죠. 네. 그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간 곳이 파나마라는 거는 일단 파나마 운하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운하 통제권 우리가 가져오겠다. 다시 반환해라라는 얘기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그 의지를 내가 첫 번째 방문지를 파나마로 정함으로써 굳건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나마에게 이거 최후 통첩이야라고 얘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루비오 장관하고 파나마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나온 얘기가 이제 파나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나마는 주권이 있는 국가다. 그리고 이 영토는 협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얼핏 보면은 뭐 그 전에 했던 얘기 계속 했던 거 아니야라고 네.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대외용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파나마가 미국과 굉장히 오래된 우방이지만 2017년부터 중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중국과 수교를 맺고 그러면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중국에 많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돈도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파나마를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약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대1로라고 우리가 중국이 네. 나라를 넓혀가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특히 대상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이 계획에 참여했었던 첫 번째 중남미 국가가 파나마였습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고 나서 겉으로는 우리 주권 국가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우리 1대1로 사실 계약 기간 다 됐는데 갱신할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에 있는 항구를 이제 홍콩 계열의 허친슨이라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거야라고도 얘기했어요. 즉 중국이 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거나라는 거를 막겠다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즉 한 발 물러서서 미국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만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파나마 운하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이제 사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어요. 네.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지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90년대 후반에 이거를 파나마에게 운영권을 넘겨줬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대부분 그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다 영토를 반환하는 게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만들었고 지금도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물동량의 70% 이상이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의 70%가 미국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칫 뭐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른다거나 아니면 안보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라고 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파나마 운하에 계속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트럼프만 중국을 겨냥해서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바이든 때도 중국과 파나마가 가까워지는 걸 우려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파나마에 가서 막 사진도 찍고 파나마 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지 이런 제스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파나마에 계속 눈독을 들여왔던 게 사실이고 이제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원래 협상 카드를 좀 크게 내밀잖아요.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 반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 받을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토대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나온 그 영토 팽창주의 뭐 이런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다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루비오 장관이 어제 파나마 방문했을 때 파나마 국민들이 미국은 영토 팽창주의 그만해라. 그린란드도 너네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나마도 너네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가져가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또 루비오 장관의 얼굴 사진을 막 불태우고 발로 짓밟고 이랬어요. 근데 이 영토 팽창주의라는 것이 사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던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때 미국 경제가 많이 강성했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를 막 매기면서 결국에는 이게 그레이트 디프레션 즉 대공황까지 갔다라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또 미국 경제학계에서 많이 우려가 섞인 분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토 팽창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빚들을 좀 해결하고 적자를 모면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어느 정도 아마 그린란드 정도는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도 네. 있고요. 네. 하지만 파나마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 이 트럼프 자체가 거래의 달인이어서 뭐가 협상용 카드고 뭐가 본심인지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관세도 정말 끝까지 봐야겠더라고요. 네. 중국의 딥시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AI 생태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창업자는 해외 유학파가 아닌 중국에서 공부한 AI 천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량원펑이라고 40살인데요. 광둥에 있는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설날에 나왔거든요. 딥시크. 네. 설날에 인공지능 파문이 우리나라를 정말 덮고 설날 이후에 개장한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네, 큰 파문이 일었는데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발사해 버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받았죠. 이 딥시크가 AI계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정말 독특한 게 해외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 있는 AI 업체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순전히 어렸을 때 수학 천재고 국내파이면서 이제 퀀텀으로 양자 역학을 사용한 주식 거래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 주식 자금을 마련한 거죠. 이 자금을 가지고 AI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AI 회사를 세웠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AI 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뽑은 인재들이 자신처럼 해외에 유학한 사람이 아니라 국내에서 자란 토종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번에 연구 인력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 연구 인력들이 모두 국내에서 뭐 칭화대 같은 명문대를 나온 해외 유학을 가지 않은 토종 중국인들이고요.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량원풍이 우리 개발팀에 해외 유학파는 한 명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계 AI 업계에서 최고 인재 50명을 꼽는다면은 여기에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양원펑이 한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I의 최고 인재를 보여줄 수 있겠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인재를 가지고 있거든. 이런 자신감을 표출했고요. 채용 기준으로는 열정과 호기심이 중요하다. 나는 집에서 돈에 대한 관심 없이 연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딥시크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뭐 중국 특히 천안문 사태나 중국 국가 주석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찬양 일색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저도 딥시크를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고도 있는데 이게 사용해본 사람들이 중국의 천안문 사태 아니면 시진핑 국가주석 아니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일본 국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딥시크가 답변을 좀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는 답변을 회피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해외 언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네네.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냐 메시지가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불과 14시간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당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찬양하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떠한 데이터를 넣느냐,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람이 만져서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으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가 중국의 이익과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죠?
중국의 이익과 권력 장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엔 인공지능은 어떠한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미디어에 대해서 검열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각성 효과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에서는 딥시크에 금지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하고 이제 열도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센카쿠 열도는 누구 땅이니라고 물으면 딥시크가 중국 땅입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되겠어 이거 사용 금지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는 버스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요. 서천 공주간고속도로 공주 방향으로 부여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몽탄 3터널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옥포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를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한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수석 대표를 지내신 김종은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먼저 그 관세 부과를 명령하고 유예하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관세를 정책 수단으로 꺼내가지고 상대편 국가 두위 국가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상당한 정도의 대응 조치를 끌어냈다. 네.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 상황이 보여지네요. 그런데 네. 이 두 나라가 다 그 미국하고 같이 USMCA라는 네. 납다를 개정한 협정이죠. 네. 그 당사국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MCA를 폐기를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관세를 25%를 때린다면 이거는 뭐 USMCA에 당연한 위배가 되는데 자유무역 협정에 위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25%를 때리는 이유를 마약이나 이민의 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데다 갖다 댔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관세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인접한 국가로부터 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마약 이민 뭐 이런 부분에 우선 좀 눈에 보이는 조치를 끌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먼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 세 나라가 미국에게는 엄청나게 큰 무역 상대국들이죠. 네. 근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각각 25%, 10%를 모든 상품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미국 GDP가 지금 한 30조 불 될 텐데요. 네. 이 나라들의 하고의 상방 투웨이 트레이드 발림이죠. 네. 그게 세 개를 합하면 거의 한 2조 불이 넘어갈 겁니다. 네. 거기다 지금 EU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은 네. 거의 3조 불에 육박을 할 텐데
그러면은 미국 GDP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 저는 이거는 미국 경제에도 이게 서스테이너블 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그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보복보다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트럼프 1기 때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주로 이제 중국이었는데 지금도 뭐 중국하고 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겠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만히 보면 그 패턴이 말씀이죠. 네. 예, 굉장히 그 고압적인 그 수단을 내질러 놓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그 뭐라면 하나의 툴로 해가지고 상대국과의 협상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그대로 도입될 때 그 상당한 정도의 애로를 느낄 수 있는 국내 기업들과도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외 조치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를 개고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관세를 유효한 정책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평가만 하는 거지 사실 어느 기업을 어떤 형태로 예외를 했는지는 그 디테일은 잘 몰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평가의 점수를 주는 거죠. 일반 네. 국민들이.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놀이나 노림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혔는데 WTO 제소가 현재 실효성이 있나요? 뭐 그건 없다고 봐야죠. 우선 WTO 그 Dispute Settlement Process DSP라고요. 네. 근데 그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상소기구라고 있는데 상소기구의 위원들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빈칸을 메워줘야 되는데 거기 사람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소를 해도 뭐 1심을 거쳐가지고 2심까지 가고 해야 이게 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절차 자체가 이제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WTO를 굉장히 뭐랄까요 그 룰을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럴까? 이거는 뭐 다분히 뭐 중국으로서는 하여튼 합의한 룰에 따라 가지고 뭐 보호무역을 좀 배척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제 여론의 호소도 하고 네. 하는 그런 뭐 상징적인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관세부가 미국에도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지난번에 미국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계속 이자율 좀 내려야 된다 이랬는데 연준에서는 그런 메시지 거부를 했죠. 정책의 불확실성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아직도 인플레 압박 효과가 시장에 이제 내재하고 있다. 네. 포함해서 이제 이자율 동결을 했는데 지금 그런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 상품들이 엄청난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큰 덩치의 이 상품이나 용역들이 돼가지고 네.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 네. 그건 분명히 인플레 효과를 불러오게 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마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 고율 관세 정책 그 자체로 가지고 뭐 무역 수지도 개선하고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1기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본인이 했던 1기 때의 조치의 결과로만 봐도 고율 관세 그 자체로서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도달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는 이거를 어떤 협상의 툴로 해가지고 투자를 더 유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간밤에 봤듯이 상대편으로부터 마약이나 네. 불법 이민에 대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응분의 조치를 끌어내거나 하는 그런 노림수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유럽연합에는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 미국하고 유럽은 전통적으로 우방국가인데 네. 아마 서로가 넘어서지 못할 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는 지금 뭐 특별히 양국이 서로 구속적으로 합의한 무역에 관한 협정은 아직 없습니다. 네. 뭐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멕시코나 카나다보다는 더 자유롭게 관세를 뭐랄까요, 이제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애는 없다고 봐야 되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럽연합 전체로서 보면은 중국에 못지않을 정도의 중요한 그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25% 정도의 관세를 전 상품에 그냥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아마 선택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기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 뭐 EU 정도면은 거기가 27개국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어떤 형태의 그 디시전 메이킹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형태의 리테일레이션 보복을 할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될 텐데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전망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25%를 전체적으로 간다. 이건 어렵고요. 어떤 형태의 협상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품 분야별 뭐 관세 그 자체에 대한 협상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저희 EU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불만, 저희 방위비에 네. 대한 부담을 EU가 조금 더 올려가는 네. 그 GDP의 몇 %까지 이 방위비를 각 EU 회원국이 부담토록 하는 그걸 이제 올려가는 거죠. 뭐 그런 형태의 논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겠지만 멕시코, 캐나다, 중국 여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 영향이 클 텐데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는 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그 시스템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은요. 전공법을 할 수도 있고 우회법을 취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불확실한 거는 이제 어려운 거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이제 어디로 갈까, 어느 길이 정확할까라는 데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USMCA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개정이 될 거냐. 아하. 예, 그런 부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에 좀 애로를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그 분야가 어디냐. 뭐 특히 이제 USMCA 협정의 이점을 보고 투자를 한 그 멕시코 안에 또는 카나다 안에 있는 가전,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제품을 하는 기업들이 네. 뭐 조금 애로를 느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우선 그 초기 단계에서는 마약, 이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양측이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유예를 하자. 그다음에 한 달 유예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25% 없는 걸로 할게라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를 얼마간은 내리고 또 해당되는 상품도 상당히 그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협상을 양국하고도 할 테고 국내적으로도 미국 국내적으로도 기업들하고도 할 겁니다. 네. 그런 절차가 나가고 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USMCA를 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두면서 그냥 어떤 다른 형태의 합의로 그런 그 절차를 거친 내용을 녹아낼 거냐 저는 그런 게 질문이 될 텐데요. 그게 뭐 앞으로 한 3, 4개월은 걸리겠죠. 네. 그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은 기업들한테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될 것 같습니다. USMC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협상 해봐야 지금 뭐 크게 건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1기 때도. 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네. 미국이 결국은 뭐 그때도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기울였는데 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지금 완전히 많이 열려 있죠. 네, 뭐 국산차도 잘 팔리지만 유럽차, 미국차가 미국차는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이 다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도 좀 늘긴 늘었죠. 뭐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우리가 뭐 카나다나 멕시코 같이 미국의 국경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약이나 불법 인문의 성출 뭐 경로가 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둘째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뭐 작년에 또 그 전에 해도
지금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뭐 어떤 숫자를 보면은 그게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는 뭐 고용의 효과가 거의 한 18만 명 정도 이 고용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다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일반적인 미국에 투자한 외투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의 잡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점들을 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건드릴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관세 그 자체를 해가지고 뭐 무역을 어떻게 뭐 규제를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네. 관세를 툴로 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 그런 그 큰 야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싫든 좋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나라인데 당신이 원하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야 되겠군요. 예. 네. 그게 아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네. 그럼 그 속에서 어떤 네. 분야가 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